네, 반갑습니다. 주식스터드입니다. 오늘 장도 리뷰하고 또 내일의 급등 종목, 오늘의 급등 종목을 알아야 또 내일의 급등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장이 좀 시원하게, 뭐 시원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체감상 기존 대비해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는 아직 거래 대금이 7조, 6조, 계속 15조로 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15조 내외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엄청난 상승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일단 미국은 약보합권이고요. 이제 어제는 또 좋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또 반등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슈가 불거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그런 그림도 보여지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좀 장기화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장기화라고 해서 꼭 그게 엄청난 악재다 이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채를 발행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내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상태에서 체질 개선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세계적인 화합이나 이런 시그널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례 없는 상승장을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식이라는 것들이 결국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넘어가기 어렵고, 오늘 또 기사들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모기지라고 하면은 어떤 그 하우스의 대출이죠. 대출인데 그 은행협회에서 그 주택은행협회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택대출은행협회.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끝나간다. 내년 완만한 경기 침체고 3년간 주택가격 오를 듯. 현재 미국 기준, 아마 한국도 똑같을 텐데요. 부동산 거래량, 특히 주택 거래량이 최하입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수요도 좀 그 심리자 투심이 좀 죽었을 뿐더러 매도자도 이 어떤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뭐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 당연히 있을 것이고,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이동하는 데 내는 세금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어떤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때 갑자기 주택이 폭등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통화량의 가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 하나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도 물량도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팽배한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야 됩니다. 쏟아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어떤 이 관망세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 호크 도브 지수 보니까 연준 금리 인상 끝났다는 이제 매크로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그래프를 좀 볼게요. 현저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연준의 심리가 비둘기파적으로, 이 호크도브 지수를 좀 보면은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이 AI 챗봇 챗 GPT를 이용해서 기존에 25년간 발표된 연준의 성명 총재 연설들을 분석해 완화해서 억제까지 등급을 매긴 지수다. 이 연준이라는 존재들은 대부분 후행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말을 하는 집단이에요.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후행 지표로 하는데 이들이 내는 어떤 트리거, 이들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호크 도브 지수가 나오는 건데, 그들의 본래 심리를 다 따져보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 라는 시그널들을 이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말한다라는 건 이미 그런 어떤 이너 서클 안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워딩들이. 그런데 AI가 너네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8월 통화량이 전달보다 8조 8천억이 되면서 신고가를 찍었어요. 제 M2 그래프를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떤 그런 그 시즌 때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도 거의 2배 가까이 통화량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전달보다 이 8조가 늘어나면서 이거 지금 현재 3,800조거든요. 3,800조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 한 2000대 초반 2000조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꾸준히 오른 거예요.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서 윤석열 정권이 잡았을 때가 3,800 딱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주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한 상황이지만 사실 통화량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감이 어때요? 지금 경기가 침체라고 느껴지나요? 화랑이라고 느껴지나요? 화랑이 절대 아니죠. 절대로 침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화랑만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 통화를 이 정도로 풀어서는 경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럼 정부의 선택은 더 쓸 수밖에 없어요. 통화량을. 그리고 긴축 기조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긴축은 기존의 그 상승률보다 줄일 뿐이지 0.2% 증가. 그러니까 결국 증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량으로 봤을 땐. 다만 그 통화량의 증가가 1%, 2% 정도 미만에서 증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이걸로 안 되면 10%라는 해결책을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중국이 선행지표로서 보여주고 있고 어제 MLF 금리 2.5% 동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존의 만기를 롤오버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 부양책을 쓴 걸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의 인하에 대한 압박이 큰 게 뭐냐면 부양책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결국 금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 이자 보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자 증권가에서는 내년 증시 올해보다 낮다라는 건데요. 여기 정도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 리포트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가지 어떤 그런 센티멘털이 상당히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가 뭐 얘네가 다 인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번에는 뭐 올해 하반기에 되니 많이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인하를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녹이려고 그런 이자라든지 그런 대출이라든지 화폐 가치를 녹여서 버티려고 하는 건데 그 인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버티는데 더 못 버티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지금 현재 2400 이 정도 포인트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2900까지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7개월째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소 비용이 7개월째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필요한 의식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도 공급과 수요의 싸움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요는 넘쳐나요. 필요라서. 필요에 의한 수요잖아요. 사치에 의한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원가는 올랐고 원가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런 것들 뭐 리튬 가격이나 뭐 당연히 시멘트 가격 다 파동은 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 중기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봤을 때는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부담이 굉장히 크고 결국 이런 것들은 많은 가격들을 촉발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 비주택 쪽인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는 토지거래를 허가를 이거를 완화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여기가 있죠. 잠실대시 청담 삼성에서 지금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아마 용산은 아닌가? 지금 딱 아무튼 요 정도 대한민국 핵심 입지라고 딱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파트를 거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엔 토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은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그냥 이너서클에서 손바뀜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제를 풀어준다는 스탠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유동성의 공급이에요. 자,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왜 해주냐? 이게 유동성의 결국 공급인데 왜 이게 유동성 공급이냐? 결국 정부가 사실 잠실, 대치, 청담, 삼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에다 돈을 쏴줘야 되는데 뭐 얘네한테만 쏴준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기다 돈을 쏴줘서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최상류층에다 돈을 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쏘면은 욕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투기나 이런 자금 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뭐 투자로 뭐 분류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공급이 풀리는 거고 전세 월세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장 공급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 공급자들은 그동안 현재 없었던 유동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서 자금이 기다리던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금이 빠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엄청나게 여유로운 또 최상류층들이 공급을 해주겠죠. 결국 또 그런 것들이 시장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플러스 알파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자산시장에 투자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채권 참여자들이 90%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다. 우리는 동결하죠. 계속 동결할 겁니다. 인하카드를 먼저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니 항상 미국을 계속 쫓아가는 흐름이었다가 이제는 올해랑 작년은 오히려 한국은행이 상당히 주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도 한국은행에서 먼저 나온다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혹자들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뭐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게 통제가 안 돼서 시장에 자금이 다 빠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또 어떤 그런 우리나라 그 경제계 쪽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은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엄청나게 유럽에서 최저가로 때려버리니까 엄청나게 GDP가 2배씩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2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고 부양을 해줘서 하는 게. 그리고 외인 자금 끌어올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가 뭐 100% 그러면은 그들의 말로 치면은 100%라고 쳤을 때 그러면 뭐 다 오겠어요? 우리나라 뭐 금리 뭐 100%를 올리면은 기업 다 도산나고 뭐 그러면 원화 인덱스가 오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뭐 사실 그때 됐을 땐 금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금리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그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엔화가 금리가 높아서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의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하느니 오히려 조금 더 선도적인 어떤 창의로운 정책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세수 부족 사태 압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압박 오고 지지율 떨어지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내용을 발표할 확률이 크다. 이거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뭐 그걸 알고 매매할 수도 없겠죠. 이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많은 정부들의 스탠스 하는 어떤 그 발언들을 봤을 때, 그리고 수많은 지금 현재 경제 지원금들 나오고 있고, 뭐 취약차주 금리 인하 뭐 이런 카드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정부의 방향성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게 더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또 종목 봐야겠죠. 오늘의 상승주들을 잘 공부해야 그 종목들이 내일의 상승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튬주들이 올라갔어요. 리튬을 공급하고 납품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여기는 이제 광산에 대한 내용도 있죠. 미래산업, 이런 종목들, 웰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5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웰바이오텍, 자 7%, EV 첨단 최대 지주 17%, 리튬 포어스 지분율 33%, 하이드로 리튬 18%. 자, 그러면은 이거 자사주 합쳐도 25%, 리튬 포어스 정도만 지분이 정상이에요. 사실 이것도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적 보면 다 적자예요. 이 리튬이 얼마나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들도 결국에는 광산부터 다 파서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닌데, 결국 어떤 유통업자들의 형태인데 수익률이 과연 높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리튬 포어스도 지금 대충 지분 구조 다 법인으로 엮여 있고 하는 거 봤을 때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시총이 엄청나게 펌핑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리튬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업인데, 양극재 생산량만 보시면 되고, 양극재 가격은 리튬 가격이랑 곱하기라 보시면 돼요. 배수의 그런 형태로 뛰게 되는데,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뭐 BM이 오늘 한 7%까지도 올랐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랜만에 올랐기 때문이고, 리튬 가격은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SNE 리서치 이런 데서 글로벌 리서치에서 봤을 때는 27, 8년 정도 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줄 때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비스도 상한가 갔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중입자 치료기로 해서 이만큼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도 그런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내용이 있는 기업이고, 비치로테크도 마찬가지로 그때 올라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모습인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다시 왔고, 다시 한번 또 중입자 암세포 파괴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부각이 된다면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이제 100억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한 이력도 있어서 행오버 물량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스스로 털어낸 것도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KT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 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거의 하락 추세를 마무리해 가는 국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BH랑 BH 이제 그 OLED 광자죠. BH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에요. 시총이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매출을 지금 가지고 있죠. 별도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DKT랑 이제 지분 관계로 DKT 엮여져 있고요. DKT도 실적 좋고, 보시면 BH가 최대 주주로 있죠. 여기도 나름대로는 어떤 주가를 좀 드라이빙하는 세력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기업으로 예전에 분석을 했었긴 했는데, 아무튼 DKT가 이번에 1년 동안 200억 규모 신설 그 투자에 대한 그 공시 내면서 오늘 올라갔고, 베트남 쪽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ESS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서 내용 좋고 실적 좋아서 바닥권에서 좀 턴만 하면은 뭐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전혀 밸류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5G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ESS 480억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잘 갔습니다. 그리고 5G 종목들은 막 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석됐는데 서진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실적이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시총이 물론 6천억 규모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메리트 있고 충분히 바닥권에서 여러 번 다중바닥 형성하면서 현재 하락 추세를 둔화하는 흐름으로 해서 여기서 또 돌파 나오면 계단식 상승 또 다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했던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내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 3천억 정도 보일 수 있으니까 현재 시총 2조 7천억이 뭐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SS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ESS 발주가 준비되고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신재생 기조가 계속 될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서 요거는 대선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HBM 쪽 하고 있는 IMT 최근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IMT가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저번에 상장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HBM 쪽이랑 EUV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핵심 특히나 이제 HBM 쪽에서는 세정 공정에 대해서 3세대 공정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가 좋죠. 그리고 EUV 쪽도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실적보다는 좀 미래를 보는데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게 어디죠? SK하이닉스. 여기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도 잘 가고 있어요. 계속 올해 하반기 반도체 시장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에코프로, 뭐 양극재, 뭐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뭐 AI, 인공지능,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바이오는 그래도 좀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다.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게 결국에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를 세계에서 거의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결국에 AI 시대가 열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자율주행 할 때 엄청난 빅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HBM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적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AI 반도체를 받쳐주려면 또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만 아니라 AI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 바로 HBM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지금 잘하는 게 SK하이닉스고 당연히 뭐 HPSP랑 이제 저번에 한미반도체 차트 보여드렸었죠. 한미반도체 잘 가죠. 계속 진짜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매매로 기관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팔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휘니드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혼자서 좀 보여줬고요. 대성하이텍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눌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대성하이텍.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좋은 내용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낸 게 있고 실적도 다른 애들보다 낫죠. 뭐 빅텍, 스페코 이런 거 할 바에는 저는 내용 있는 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브롬 관련해서 한창산업이 오늘 잘 갔고요. 그래서 또 JI 테크 브롬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다 브리핑 드렸죠.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는 이제 난연계 쪽에서 브롬 말고 대체제 난연계를 보는 종목이고 오늘 극동유화가 또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내용 좋고 실적 좋으면 테마주들 뭐 다 죽든 말든 언젠가 본인의
그런 대장 자리가 와요. 그래서 항상 내용 좋고 항상 그래도 실적이 좀 가미된 테마를 하시라는 거지. 테마가 저기 너무 주력이면 안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승률을 저는 높이는 게 좋다라고 봐요. SI 리소스도 오늘 에너지 관련으로 지금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유연탄 채굴 판매 사업이라든지 바이오 중류 사업을 넘어서 이제 또 그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좀 실적이 부족한 게 아쉬운 기업이지만 총 200억 밖에 안 돼서 요거는 한두 번 더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들이 전멸하고 있는 와중에 네오이즈가 그래도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으로 오늘 수급이 하나 들어왔고, 다 힘들어요 지금 게임주들은. 그래도 네오이즈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뭐 NC소프트 뭐 월봉 볼까요? 얘네가 완전 대장이었다가 지금 퍼블릭 인베스트 사우디 자금 들어와도 못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10%가 들어왔는데, 얘네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2022년 2월에 들어왔거든요. 뭐 계속 뭐 여러 번 매집한 거긴 한데 2월이면 여기에요. 이때 나름대로 저점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담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거기서도 벌써 반토막이네. 마지막 춤에 담은 물량보다도 반토막이야.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안 힘들겠죠. 걔네 입장에선 껌값이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NC도 무너졌고 뭐 넷마블도 무너졌고 그 뭐 바닥 좀 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네오이즈 3N 뭐 넥슨은 여기 없잖아요. 넥슨 뭐 게임지를 보더라도 좀 힘든 상황이죠. 넥슨 코리아는 상장을 하지 않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게임주의 전멸이긴 한데 그래도 피해 거짓, 그리고 콘솔 게임이요. 지금 이제 콘솔 게임은 어떤 기존의 게임의 매니아층을 좀 공략을 하는 게 많고, 이제 요즘 PC 게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솔을 통해서 진짜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콘솔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다. 아니면 모바일이에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중국의 게임 이거를 진짜 이겨내기 어려워.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게임을 배워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도 안 돼요.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몇 년을 거쳐서 대작 한번 내면 중국은 그 대작을 1년에 몇 개씩 찍어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죠. 네. 뭐 그러면 이제 뭐 룬트 코리아 같은 중국계 게임사를 또 투자해보는 것도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죠. 아무튼 오늘 근데 잘 갔네요. 그리고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도 오늘 잘 갔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렌시스, 그리고 로봇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도 지금 아마존이라기보다는 그 AWS 엔트로픽이 오늘 그 한국어 AI 비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 GPT 카카오가 출시 예정인 상태에서 지금 하이퍼클로버는 지금 서비스 이미 하고 있죠. 한국에다가 진출하고 그 아마존 쪽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서 포시에스가 오늘 좋은 흐름이었고, 관련해서 이제 솔트웨어 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엔트로픽을 투자한 건데, 결국 엔트로픽을 투자한 건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 SK 쪽이에요. SK 쪽이고, 이 부분은 SK 계열사들이 수혜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체 있는 거는 결국 부각되게 돼 있어서 스터디방 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들은 두 종목 있거든요. 같이 스터디해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종목 조금 더 준비하긴 했는데 더 많이 준비하긴 했죠. 그래도 방송 시간 30분은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종목이 내일에 더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총가 장 마감하고 방송을 하니까 이제 장전에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터디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